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결선 투표제와 4년 대통령 중임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폐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업무 지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 권한 내에서 행정집행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은 윤석열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신임 헌재 소장으론 김희수 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습니다. 이해찬 대중특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면담의 좌석 배치와 관련해 외교적 결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석현 대미 특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면담 시 좌석 배치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최근 랜섬웨어 공격 당사자로 지목된 데 대해 웃기는 일이라며 미국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미국의 대북 압박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대구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당국은 오전 농도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며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6월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한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에 청와대 상춘제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11시 50분쯤 시작한 오찬은 예정 시간을 무려 40분 넘긴 2시 1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오는 2022년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기 개선이 이루어지고 또 개헌에 관한 논의가 빨리 모아진다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당장 6월 국회에서는 개헌이 아닌 민생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임 9일째 꺼낸 개헌 발언이 자칫 집권 초기 국정운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야당의 우려도 언급됐습니다. 청와대의 밀어붙이기식 인사는 안 된다는 지적에 문 대통령은 철저한 검증으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인사는 국회의 특별 다수결 동의를 얻어서 해야지 인사를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공석인 검찰총장 등 검찰 인사가 줄줄이 예고된 상황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야당 원내대표의 우려에 문 대통령이 내놓은 반응은 그러면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였습니다. 이어 검찰 인사를 신중하게 하되 야당 반대가 있는 인사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최근 이뤄진 국정교과서 폐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에 대해서도 문답이 오갔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치 사회적 갈등이 있었던 문제의 경우 업무 지시보다는 국회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는 대통령 권한 내에서 행정집행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찬은 형식 면에서 파격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등 탈권위적인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오찬장의 모습은 길기범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도착해 손님을 맞이하자 기존과의 정반대 모습에 원내대표들은 놀란 반응입니다. 나와 계시죠?
문 대통령이 오찬 장소로 선택한 상춘제 의미도 남달랐습니다. 국빈 이런 분들 모실 때 많이 사용했던 곳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계절도 좋은 계절이고 그래서 이제 이 장소를 선택했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티타임과 식사를 위한 테이블을 모두 원탁형으로 설치했고 이름표를 달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또 출입할 때 비표도 달고 출입증도 달고 그랬는데 그런 거 없이 다 아는 사이니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괜히 쓸데없는 그런 격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비교섭단체인 정의당도 청와대 원내대표 회동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당선되었을 때 가장 의석 적은 당의 의원 전원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초청을 해서 여기 들어오고 13년 만에 지금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의당 원내대표를 초청할 수 있었던 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야당의 협조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어제 오찬 회동에선 또 다른 특별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직접 만든 후식을 대접하고 남편을 잘 부탁한다면서 손편지를 썼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늘 유쾌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며 문재인 대통령을 내조하는 김정숙 여사. 이번에도 내조의 여왕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으로 점심을 함께한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에게 후식으로 직접 만든 인삼전과를 대접한 겁니다. 김 여사는 인삼전과를 포장해 돌아가는 원내대표들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손수 인삼과 꿀, 대추즙을 10시간가량 아주 정성스럽게 졸여서 만든 인삼전과를 협치를 의미하는 조각보에 직접 싸서 포장 안에는 귀한 걸음 감사하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손편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3월 전남 완도의 한 섬에 홀로 사는 독립운동가 김남도 선생의 며느리인 김양강 할머니를 만나 도다리 쑥국을 직접 끓여드린 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못 먹어. 양만큼 많이 내서 똥 냄새도 나죠? 예, 좋습니다. 괜찮죠? 그래.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 이후 열 하루 만에 공식 일정이 없는 주말을 맞이합니다. 다음 주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전국 구상에 나설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일정 또 행보 어떻게 될지 소개해 주시죠. 네, 대선 기간부터 취임 후 열흘까지도 숨가쁜 일정을 소화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일정 없는 주말을 맞이합니다. 지난 주말은 주말에는 제발 쉬시라는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도 대선 기간에 함께 고생한 전담 기자들과 산행길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일정 없이 향후 인선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과 25일에 이틀간 실시되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 다음 주인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하지만 아직 외교안보 사령탑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인선과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다음 주 중으로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 없는 차관 인사부터 단행해 국정을 수행하며 조각 작업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특사인 홍석현 특사가 미국에서 주요 일정이 오늘 마무리되나요? 네, 홍석현 대미 특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의회와 한반도 안보 관련 싱크탱크를 찾아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설명했는데요. 홍 특사는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장을 찾아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후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헤리티지 재단 간담회도 잇따라 참석했는데요.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밝힌 홍 특사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워싱턴 일정을 마무리한 후 귀국길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대통령이 보낸 특사들이 해외에서 활동 중인 가운데 이해찬 대중특사와 홍석현 대미특사의 좌석 배치를 놓고 외교 결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신은 상석에 앉고 특사는 옆에 앉히는 한편 혼자 특사단을 마주보고 앉기도 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이해찬 대중특사의 좌석 배치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시 주석은 테이블 상석에 앉고 이 특사는 테이블 옆에 앉도록 했습니다. 2013년 김무성 특사가 시 주석을 만났을 때와 2008년 박근혜 특사가 후진타오 전 주석과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당시엔 주석과 특사가 옆으로 나란히 앉았는데 이번엔 상석과 그 옆자리에 앉아서 상하관계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대통령을 대리한 특사 자리를 상하관계로 배치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적 결례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과 홍석현 대미특사의 만남에서도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상 가운데 혼자 앉고 특사단은 보좌진과 함께 반대편에 나란히 자리에 외교 의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수진입니다. 최근 랜섬웨어 공격이 전 세계 150여 개 국가를 강타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힌 가운데 그 배후가 북한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북한이 이 배후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번 랜섬웨어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것에 대해 웃기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김인용 차석대사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이번 사이버 공격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상한 일만 벌어지면 의도적으로 북한 정부와 연결짓고 반북한전을 시작한다며 상투적인 방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차석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이유를 미국의 대북 압박 탓으로 돌렸습니다. The United States should mind that the DPRK nuclear strike capability will be strengthened and developed at a rapidly high speed as long as the United States insists its entire policy. 김차석 대사는 또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윤 검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이었죠. 또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에 대해선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수아 기자입니다. 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발표와 동시에 기자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안택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나란히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위에서 할 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표 수리가 미뤄진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택은 법무부 검찰국장은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났습니다. 공식 발표상으론 전보 인사였지만 사실상 문책성 좌천 인사입니다. 청와대는 안택은 검찰국장의 후임으로는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은 오는 22일 부임해 업무를 시작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문 대통령은 왜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을까요? 최순실 수사와 국정농단 재판을 마무리 지을 적임자라는 분석입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는 검찰 수뇌부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단골검사, 항명검사라는 이른바 사이다 별명을 얻었지만 수사 일선에서 배제되는 좌천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복귀해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을 구속시키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지검장 발탁 배경에는 이런 과감한 수사 추진이 큰 몫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문고리 3인방 가운데 미완에 그쳤던 이재만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지도 관심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정윤회 문건 재수사는 윤석열 지검장의 첫 수사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창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내정자만큼 잘 알고 있는 인물도 드물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검하고 특검하고 잘 재판의 공조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잘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구성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상징성에다 국정농단 재판까지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을 배치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서울지검장과 검찰국장 인사를 청와대가 직접 발표한 건 사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배준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사장과 법무부 국장 자리는 검찰 정기 인사에서 발표됩니다. 이번엔 청와대가 직접 나섰습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법무장관도 안 계시고 검찰총장도 안 계신 상태에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국장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배경을 두고 청와대가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먼저 지난 2005년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은 예외적으로 고검장급이 맡았지만 이 자리를 한 단계 낮은 검사장으로 환원시키면서 검찰 힘 빼기를 노렸습니다. 동시에 자연스럽게 상단부의 기수 체계까지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좌천시킨 것은 현직에서 철저히 감찰을 받으라는 검찰 전체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이 모든 작업을 이창재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과 함께 준비함으로써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절차상 문제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 소장 지명 발표를 하기도 했죠. 현재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김희수 재판관이 헌재 소장에 지명이 됐습니다. 김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여러 중요한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공권력 견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소장에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습니다. 국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 소감을 말하는 건 성급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전북 출신인 김 후보자는 1974년 서울대 재학 당시 유신 정권을 반대한 민천학년 사건에 연루됐다가 2달 넘게 구금됐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에서 자신의 소신을 꿋꿋이 밝혀왔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가운데 홀로 반대 의견을 냈고,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 조항에도 유일하게 위헌을 주장했습니다. 5.18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하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헌법재판소장으로 책무를 다하게 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발표한 후에 예정에 없던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라고 묻자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춘추관장도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회견은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됐습니다. 기자들이 황급히 자리를 잡자 문 대통령은 취재진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주요 인사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기자회견을 자청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발표입니다만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제가 그 예우상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 김 후보자를 지명한 취지를 설명하고서 문 대통령은 불쑥 취재진을 향해 질의응답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정에 없던 돌발 상황에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권혁기 춘추관장이 재차 확인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받아주실 건지요? 대통령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예. 이어 신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통령은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의 질의응답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형식이지만 한동안 청와대에서 보기 어려웠던 모습이어서 또 하나의 소통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범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중에게 친화적인 이미지를 쌓으면서 문재인 아이템, 이른바 문템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었던 등산복이 유명세를 얻었고 안경테와 양복, 그리고 구두까지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과 함께 등산할 때 입었던 오렌지색 등산복은 2013년에 구입한 제품입니다. 이미 생산이 중단돼 재고가 없는데 찾는 사람이 늘면서 3,000벌 한정 수량으로 다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가격도 4년 전 그대로입니다. 문의 전화가 많이 와서 지금 24일부터 예약 판매 예정이 있습니다. 매일 쓰는 문 대통령의 안경도 화제거리입니다. 티타늄 소재의 초경량 덴마크 제품인 안경테는 70만 원대로 고가지만 이 안경점에서 맞춘 뒤 6년 넘게 문 대통령과 함께했습니다. 네, 후보 등록하시고 그 포스터 보시고 좀 많이 찾으셨고요. 지금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좋으시잖아요. 덩달아서 안경도 되게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파란색 계열을 선호하는 문 대통령의 패션이 주목받으면서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 끝자를 애칭처럼 인이로 바꾸고 민주당의 파란색과 합해 인이 블루로 부릅니다. 이렇게 하늘색 와이셔츠와 줄무늬 넥타이, 네이비 정장까지 이른바 이니블루 패션이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겁니다. 구두도 파란색 계열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고 SNS엔 파란색으로 손톱을 단장한 여성들이 인증샷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문템 열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2척이 우리나라 근해에 동시에 출격해 연합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해역에 미국 항공모함 2척이 동시에 연합훈련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일본에서 수리 작업을 마친 미 해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지난 16일 요코스카 기지를 출항했습니다. 레이건호는 현재 일본 남쪽 해상에 있는데 동해에 있는 또 다른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다음 달 연합훈련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미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레이건호와 칼빈슨호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합동훈련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두 항공모함은 각각 80대씩 탑재한 항공기가 안전하게 뜨고 또 착륙하는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항공모함 2척이 한반도 근해에서 합동훈련을 하는 건 처음 있는 일로 우리 해군도 이 훈련에 참가하는 방안을 미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화성 12형 미사일 발사에 이어 또 다른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억제하는 게 훈련의 목적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제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등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칼빈슨호의 동해 훈련을 미국의 침략 행위라고 비난했던 북한은 이번 연합훈련에도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아들과 말다툼을 벌였다가 화를 못 참은 어머니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강호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빌라입니다. 이곳에 사는 한 남성은 지난 14일 오후 자신이 흉기에 찔렸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 남성을 찌른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잠든 아들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엇나간 아들을 타이르려 대화를 나눴지만 아들이 무시하자 너 죽고 나 죽자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들은 평소에 집에 잘 안 들어오고 학교에 결석도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자고 있나 이런 생각은 했어요. 정실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담배를 사러 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가 순간 화를 못 참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머니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청을 하는 것도 불법이고 도청기를 갖고만 있어도 불법인데요. 요즘 도청기는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하는 대화 내용이 또렷이 들릴 정도랐는데 이런 도청기를 외국에서 사와도 통관 절차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들여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배정훈, 민경영 기자의 연속 보도입니다. 화분과 콘센트 사이에 도청기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어폰으로 도청 내용을 바로 확인합니다. 이런 도청기는 영화에나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에서 불법 도청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제 도청기를 설치한 뒤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직접 설치한 도청기의 소리를 얼마나 멀리서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백 미터 밖에서도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도청기는 탐지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도청기를 곳곳에 숨겨두고 도청 탐지 업체에 의뢰해봤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원리의 1세대 도청기들은 쉽게 탐지해냈지만 고성능 도청기는 결국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도청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용 탐지기로는 탐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안이 중요한 대기업에서는 고성능 도청 장치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서둘러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도청기. 가장 큰 문제점은 가까운 외국에서 이런 도청기를 너무나 쉽게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자상가가 밀집해 있는 일본 도쿄의 한 거리입니다. 최첨단 도청 장치 얼마나 구매가 쉬운지 제가 직접 시도해 보겠습니다. 한 골목으로 들어가자 상점의 진열대마다 온갖 종류의 도청기가 쌓여 있습니다. こっちは例えば100メーター飛ぶところだったらこっちが150なんですね. 일본은 한국과 달리 도청 장치의 제조나 판매에 제한이 없는데 유독 한국인들이 도청 장치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今あれ外人の中で韓国人とかはしょっちゅういらっしゃってますお客さんとか。別に한국 사람なんでどこの国の人もいっぱい来ますけどね. 구입한 도청 장치를 국내로 들여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 도청 장치를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별다른 제지 없이 이렇게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도청기를 반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세관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감청이라든지 이렇게 소형 장치들이 실제로 이제 외관상 감청 형태나 이런 게 확 눈에 띄지 않은 상황으로 오늘도 아무 제한 없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도청 장치에 대한 필요성 있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지난 16일 세월호에서 수습된 유골의 신원이 단원고 허다윤 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허다윤 양은 몸이 아픈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도맡다시피 했던 효녀였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단원고 고창석 선생님에 이어 미수습자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단원고 학생 허다윤 양으로 참사가 발생한 지 1130일째에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허 양의 유골은 지난 16일
세월호 3층 객실 중앙 부분의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법의관이 치아와 치열을 검사해 허양의 치과 진료 기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치아와 함께 수습된 나머지 유골들에 대해서는 국과수에서 DNA 검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애교 많던 막내딸 허양은 건강이 좋지 않은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수학여행비 33만 원이 가게에 부담될까 가지 않으려던 배려심 깊은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쥐어준 용돈 6만 원 가운데 3천 원을 뺀 5만 7천 원이 유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에 이어 제자도 가족품으로 돌아오면서 남은 7명의 신원 확인에 대한 바람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BI 국장을 해임한 뒤 러시아 관료들을 만나 미치광이를 제거해 압박에서 벗어났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막으려고 FBI 국장을 해임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 겁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한 다음 날 러시아 정부 고위 관료들을 만나 고민거리를 해결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을 해임한 지 하루 뒤인 지난 1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키슬야크 주미 대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FBI 국장을 해임했다. 그는 미쳤다. 정말 미치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러시아 커넥션 의혹 때문에 엄청난 압력에 직면했었는데 이제 덜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미 국장을 제거함으로써 이른바 러시아 커넥션 수사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당시 회동에서 한 발언 요지를 백악관 측에서 문서로 정리했는데 이를 본 익명의 미 당국자가 제보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만난 러시아 측 인사 중 최고위급이며 키슬야크 대사는 러시아 커넥션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대형 버스와 화물차가 신경전을 벌이다 충돌을 한다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데요. 경찰이 보복, 난폭 운전을 한 대형차 운전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차들이 무섭게 내달리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100km 이상 속도로 달리는 고속버스 앞으로 화물차가 끼어들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불만을 품은 화물차는 버스를 따라붙었고 운전사는 고개를 내밀어 버스를 노려봅니다. 계속된 신경전, 화물차는 무리한 끼어들기, 이른바 칼치기를 하다가 급기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지고 맙니다. 화물차와 충돌한 고속버스도 유리창이 깨지는 등 승객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고속버스는 당시 승객이 45명 타고 있었습니다. 안전띠를 메고 있었기에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큰 사고로 공장들이 모여있는 국도변. 시내버스의 서행운전에 불만을 품은 화물차가 버스의 도로 진입을 방해합니다. 급기야 1차로와 3차로를 지그재그로 오가며 진로를 막더니 버스를 갓길에 밀어넣고서야 현장을 벗어납니다. 작은 차도 큰 차를 옆에서 막 밀어붙이고 갓길 끝까지 밀어붙이고 한 거 아주 위험한 행위거든요. 거기. 그거 진짜 사고 날 뻔했어요. 경찰은 대형 차량 간의 보복 운전은 참사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정한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NH농협카드가 푸짐한 서비스를 내세워 가입자를 모집해놓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카드사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금융위원회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콤한 할인 혜택을 내세워 6개월 만에 무려 45만 명의 가입자를 모은 신용카드입니다. 카드사는 수익성이 나빠지자 카드 출시 6개월 만에 신규 가입을 중단했고 다음 달부터는 할인 혜택을 대거 축소합니다. 매달 최대 10만 원의 쿠폰 혜택을 기대하고 카드를 만든 주부 김모 씨는 분통이 터집니다.
이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쿠폰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좀 너무 많이 당황스럽기는 해요. 괘씸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당 카드사는 다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지만 할인 혜택 축소는 불가피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며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비자 중심의 카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경영권 침해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발급도 서비스와 같이 의무 기간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의 횡포를 외면하면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인천 지하철 2호선, 고장철로 유명한데요. 이틀 전에는 엄마는 못 타고 유모차만 태우고 출발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한 달 새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하철 이용객들 또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유모차를 밀고 지하철에 타려던 엄마. 그런데 갑자기 문이 닫히면서 놀란 엄마가 손을 놓았고 유모차만 태운 전동차가 출발해버립니다. 지난 17일 기관사 없이 무인 운행하는 인천 지하철 2호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유모차만 태우고 전동차가 출발한 일은 한 달 새 벌써 두 번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손님들이 안전하게 다 탔는지를 확인할 승강장의 안전요원이 시민들의 원성에도 여전히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지난해 7월 개통 직후부터 무인 운전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승강장 안전요원을 두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여전히 예산 타령입니다. 운영자인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95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안전요원은 빼고 필수 기술직만 31명을 증원했습니다. 신규 인력들 또 몇 명 더 채용을 해서 이런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진짜 제 다 돈이거든요. 엄마들은 언제 또 이런 일이 날지 불안합니다. 사람도 없고 그거 손대고 있어. 위험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기와 다니는 엄마들,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인천 2호선은 여전히 위험천만한 고장철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세 분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서양호 두문정치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인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해서 파격적인 인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하면서 이걸 또 청와대에서 발표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일단 관련 영상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 갑자기 이렇게 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 이슈가 한창인 가운데 들어서시는 거라 그 문제는 뭐 제 지위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보신 대로 윤영찬 수석이 발표를 할 때 앞에 앉아 있었던 기자들이 크게는 안 들렸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와 하면서 탄성을 지르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을 정도로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파격 인사인데 일단 백 변호사님, 이 윤석열 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일단 국민들한테는 뭐 국정원 댓글 사건 그리고 지난해 말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 활동하면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어떤 분인지 일단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뭐 연선 23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영렬 중앙지검장보다 5기수가 아래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와했던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기수 문제 때문에 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졌던 건 2013년 6월에 그 당시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해서 이제 외압을 받았다라고 폭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때 이제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겨서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강한 인상을 줬으나 문제는 그 이후에 사실상 좌천이 됐죠. 지방을 떠돌다가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 때 특검에 이제 수사팀장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국민들에게 얼굴을 알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뭐 최순실이나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다 구속 기소를 하는 그런 전 과정을 다 보여주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앙지검장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지금 검찰 내부는 사실 뭐 거의 경악과 충격 거의 그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수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윗자리를 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옷을 벗는 게 관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면서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인사혁신을 꾀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일단 충격적이다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주 중요하죠. 예. 지금 저도 어제 이제 방송 중에 보다가 속보가 나와서 봤는데 네. 방송하면서 제가 하면서 제가 아주 의외적으로 정말 생각을 했는데 정말 파격적인 인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검찰 개혁과 검찰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아요. 첫 번째는 제가 한번 3가지 정도 분석을 해봤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수사가 사실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추가 수사 더 해야 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지금 수사만 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공소유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소유지, 법정에 나가는 거에 있어서 공소유지의 책임이 중앙지검장한테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중앙지검에 임명해야죠. 중앙지검장에. 그래야지 일사불란하게 아니면 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윤석열 검사 이제 기수 그런 문제도 있는데 사실 중앙지검장이 이제 2005년도부터 고등검사장급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중앙지검장을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럼 중앙지검장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치 권력과 서로 야합하지 않으면 눈에 잘 보여야만 중앙지검장을 갈 수가 있고 중앙지검장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대검 중수부가 폐지됐기 때문에 중수부 안에 이 특수부가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중앙지검장 가서 청와대나 정권의 입맛에 맞는 특수부를 이용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다음에 검찰총장을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고. 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받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윤석열 지검장이 이제 연수의 기수를 굉장히 파괴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만약에 정기 인사다고 하면 한 차장급 정도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검사장급으로 그것도 중앙지검 검사장을 한 번에 갈 때 중앙지검장 검사장을 안 가거든요. 그런데 고등검사장급의 어떤 중앙지검을 낮추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윤석열 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제로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영렬 전 지검장이 연수원 기수로 치면은 지금 18기입니까? 그래 5기수라고 해요. 그리고 5개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을 보내기 위해서 중앙지검을 아까 뭐 정치적 의도도 있지만 기수를 검사장급으로 좀 낮춘 거죠. 그래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수사를 해라 그런 거고. 그다음에 23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지검장 갔는데 그 1차장이 21기예요. 제가 21기입니다. 21기인데 그러면 오히려 기수 낮은 사람이 가서 지휘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이제 법무장관이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은 이제 재청으로 임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6월, 7월이 될 텐데 그걸 앞두고 앞으로 검사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 그걸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는요, 중앙지검장 임명할 때 이렇게 한두 자리 임명하는 게 아니고 정기 인사 때 고등검사장, 검사장 같이 일괄적으로 임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중앙지검장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금 이번에 회식 사건으로 감찰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놔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쪽집게 인사로 딱 둘을 했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서 소장님, 보통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또 검찰국장도 발표를 같이 했어요.
이런 자리는 원래 법무부에서 정기 인사 때 자료를 내는 것 정도로 그냥 끝내는 건데 어제는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직접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역시 인사에 대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통상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이례적으로 특히나 이런 게 있으면 기자들에게 미리 그 문자 메시지로 공지를 하는데 사전 공지 없이 현장에서 바로 파격적으로 깜짝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만큼 아마 메시지의 강도를 높이려고 했던 건데 그 메시지의 의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청와대 직접 발표한 건 하나는 검찰 개혁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제도 개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든가 검찰의 수사권을 그 경찰이나 다른 기관으로 돌리는 그래서 권한을 좀 약화시키는 이 제도적 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국회와 법무부 신임 장관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예. 그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소위 말하는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을 좀 그 제거하고 인적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 예. 과거 역대 정권이 제도 개선들은 국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진하다가 좌초되긴 했어도 추진했는데 인적 청산에서 번번이 그 막혔는데 아마 이번에는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 격으로 검찰 내 돈봉투 사건이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지난번 우병우 황제 수사 논란에 이어서 또다시 불에다 기름을 부은 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적 청산에 탄력을 붓고 그 상징적 인사로서 바로 윤석열 네.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함으로써 이번에는 검찰 개혁의 첫 신호탄으로 인적 청산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지검장의 임명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공소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책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그렇게 보임을 해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윤석열 신임 검사장을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직급 하향 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국정농단 수사라든지 또 수사에 대해서 또 공소 유지에 대해서 좀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신임 이제 중앙지검장을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있었던 그 국정농단 사태 특검 수사팀장으로 들어가서 어찌 보면 이 국정농단 사건을 거의 진두지휘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공소유지는 중앙지검에서 맡게 됩니다. 그렇죠? 특검에서 기소한 걸 제외하고는. 네. 그러면 중앙지검장이 이 국정농단 사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 미진한 수사, 지금 뭐 아직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안봉근 비서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추가로요? 상황인 거죠. 추가로. 그런 부분에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소유지를 어쨌건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으로 봐서는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앙지검이라는 곳이 뭐 다른 지방검찰청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중요한 사건은 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고등검사장 직급이었는데 그 직급을 하나 낮춘 거예요. 검사장급으로. 지방검사장이랑 똑같이 낮추고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을 하게 된 건 그러니까 중앙지검에 너무 과도하게 몰려있는 힘을 빼겠다라는 뜻도 분명히 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가 보통 검찰총장이었어요. 김순환 검찰총장도 2014년 말에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중앙지검장이었죠. 그 이후에 검찰총장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검찰의 사다리의 일부 좀 깨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검찰 내부의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검찰 개혁이 어렵다라는 것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단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의 이렇게 인사를 통한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내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김 변호사님께서는 검찰 출신이시니까 주변에 지금 검찰청에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 동료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현직 법조인들 특히 이제 검찰 내부에서 느끼는 뭐 압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이제 검찰 내부는요, 이제 두 가지 시각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냥 검찰 상층부, 예. 수뇌부들은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기수가 높아서 이제 동기분들은 다 지금 수뇌부에 그렇죠. 계시죠? 수뇌부 이제 검사장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칼날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수뇌부가 아니고
그 밑에 젊은 검사들은? 검사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요, 윤석열 지검장의 임명 자체는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 개혁의 방향인데, 이제 언론에서 보는 거하고 저는 좀 약간 시가를 달리합니다. 이제 검찰 개혁의 방향은 여러 가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검찰 내에서 인적 청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 인사 구조나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적인 외과적 수술 부분, 그게 바로 이제 공수처죠. 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다음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지검장 임명 자체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가 검찰 내 인적 청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요, 특히 검찰 수뇌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검사장급 이상, 고등검사장급 이상들은 정권과 관련돼 있지 않으면 임명되기 사실 쉽진 않아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물론 다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이 중앙지검에 가면 사실 검찰 내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이제까지 정권과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정권의 입맛을 맞춘 검사가 누구였는가를 윤석열 지검장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교감을 하면서 검찰 전체 내에 인적 청산이 일단 1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검찰 수뇌부를 향한 그런 것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수사를 했던 인물들을 골라내기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그래서 인적 청산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인데 사실 검찰 내에서도요. 금수저, 흑수저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수사를 잘하고 능력이 있는 검사도 사실은 승진의 기회가 굉장히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마 평검사들은 굉장히 불만적인 요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그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도 승진의 사대를 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고 굉장히 심사숙고한 끝에 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검사를 임명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핵심적으로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표면적으로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특검으로서 지금 현재 재판 중인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실제로는 서울중앙지검을 청와대 하명사업을 하는 그 정치검찰로부터 독립시키겠다. 고등검사장을 시킨다는 건 뭐냐면 고검장을 시킨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다음에 검찰총장을 하고 싶어서 사실상 법무부나 검찰총장 내지는 그 청와대 하명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검찰이었는데 아마도 이 고등검사에서 일반 검사장으로 낮춤으로 인해서 그런 청와대의 정치적인 하명사업으로부터 좀 검찰을 독립시켜준 족쇄를 풀어버린 그래서 그 부분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숨은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수 재판관을 헌재 소장에 지명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권력 견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국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 소감을 말하는 거나 성도방감이 없지 않습니다. 네, 김희수 재판관은 알려지기로는 진보 성향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희수 재판관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사건이 통합진보당에서 사건이 8대1이었어요. 그러니까 8명은 그 해산 찬성 1명이 반대인데 그중에 한 명의 표를 던졌던 분이 김희수 재판관이고요. 그리고 정교조 법외노조 사건 관련해서도 이 부분도 위헌을 주장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두 사건을 보면 김희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판관 중에 가장 진보적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좀 헌법재판소장이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중간지대에 있는 분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진보적인 그런 결정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뭐 사실 헌법재판소 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확확 바뀌지 않습니다.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려는 조금 접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무난하게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뭐 일단 인사 자체가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이 개혁적이어서 개혁 코드에 맞춘 코드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거 일각의 지적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우리 사회가 과연 평등한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 그리고 그 청소년들
장애인들, 성소수자들 예. 이런 분들이 과연 그 법 앞에 평등한 것인가의 문제를 볼 때 법이라는 것 자체가 체제 유지적이어서 잠깐 보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법원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따라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소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의 속도에 있어서 예. 헌법의 보수성을 보완해 나가는 의미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아주 긍정적인 사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서 백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도 유일한 소수 의견이었었고 그리고 2015년에 전교조 법외노조 위헌 주장도 역시 유일한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일각에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 뭐 두 분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했는데 김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장이요. 뭐 이 어떤 헌법재판소의 어떤 재판이랄지 그런 데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관 중에 딱 본인의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전체적인 걸 갖다가 네. 진보적으로 다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좌지우지할 수 힘이 없는 있는 거 거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다 독립적인 기관들이거든요. 그래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헌법재판소장 자체를 어떻다 보면 진보적 성향이 있는 분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은 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정권에 있어서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분이 어떤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어떤 유언이랄지 심리에 있어서 본인의 힘으로 다른 재판관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런 자리는 아니다는 거죠. 물론 어떤 심리 자체의 재판을 본인이 주도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끌고 갈 수는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 자체가 재판관한테 뭐 심리적 압박을 가거나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저 부분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그런 진보적 이념에 맞는 재판소장을 지명을 한 것이지 헌법재판소 자체를 뭐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고 또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김희수 재판관도 그렇고 윤석열 지검장도 그렇고 평소에 정말 자기 소신껏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결국에는 가장 요직에 이제 임명이 되는 그런 모습을 어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인사를 환영한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소신껏 수사를 하고 자기 소신껏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해왔던 분들이 어찌 보면 지금 가장 요직에 올라오게 된 거잖아요. 사실 국민들이 2014년 그 정윤회 문건 파동 때부터 이번에 국정농단 때까지 쭉 지켜보면서 과연 검찰이 국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2014년 그 정윤회 문건 사건 때는 문건 내용보다는 문건의 유출에 집중을 했었고요. 예. 국정농단 사건도 처음 터졌을 때요. 지금 한번 돌이켜보면 이렇게 시끌벅적하지 않았어요. 형사 8부의 막내 검사한테 배당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사를 하려고 그러지? 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태블릿 PC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갑자기 특수본이 생기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하고 그때하고 태블릿 PC 나온 것과 뭐가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무언가 국민들이 볼 때 덮으려고 하게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대비되게 윤석열 팀장 같은 경우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그러니까 외압받았다는 거 폭로하고 예.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감동을 줬던 것. 이런 인사가 지금 현재 이제 중앙지검장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하고 당시에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위원정당 해산이라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 이게 해산이 가능한가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본인 소신으로 마지막까지 혼자 소수견을 던졌던 분이라면 그렇다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믿고 맡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사가 굉장히 호평을 받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인사를 진보냐 보수냐 여냐 야냐 정치 성향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언제부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예. 출세하는 사람 따로 있는 식으로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사회적으로 만연하는 게 공부 열심히 잘하는 것보다 줄 잘 서라, 또 정치 좀 해라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런 비정상적인 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파격으로 비춰서 그렇지 사실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마치 진보냐 개혁이냐의 문제처럼 되어 있는데 저는 뭐 비정상이 정상화로 가는 비상식이 상식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번 검찰과 법원 인사를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가 처음에 들었으면요.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정기관을 잡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왜냐하면 권력을 통해서 통제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사정기관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전에 이제 검찰 개혁이 항상 공약대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일단 취임을 하고 나면 다 변합니다. 왜 변하냐면 또 검찰 자체에서 어떤 검찰의 총수 자체가 자기 그 정권의 우호적이어야지 통제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총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앙지검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총장 밑에서 제일 실세의 검사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특수수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윤석열 검사장의 스타일이 아무리 임명했다고 그래서 어떤 그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닌 것을 보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까지 보면. 그러면 향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중앙지검을 컨트롤할 없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임명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튼 그 검찰 자체를 어떤 정치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이제 견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 노릇하는 기관으로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런 데에 대해서 윤석열 지검장이 또 의미가 있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문재인 정부도 그 검찰에다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는 거고 또 윤석열 검사의 스타일이 정권에 영향을 안 받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고 자기의 측근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당연히 감수하고서라도 검찰의 어떤 인적 청산을 하고 검찰의 독립적인 지위를 좀 보장해주겠다. 그런 인사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윤석열 지검장 특히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의 최측근이었던 안희정 지사와 강금원 씨를 구속시킨 그 일로 유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검찰이 마음껏 수사해도 아무런 좌천성, 보복성 인사를 안 받았는데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 국정원을 직접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다 국정원 조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차별받고 좌천당하는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을 시키면 우리에게도 칼을 겨눌 수 있다는 걸 잘 알면에도 불구하고 시킨 것은 그만큼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검찰이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이렇게 인사 발표가 있으면서요. 또 화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면서였는데요.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발표입니다만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제가 그 예우상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받아주실 건지요? 예. 여러 가지 오늘은 무거운 말씀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질문을 받는 일이 이전 정부에서 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상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직접 그 인사 배경을 설명하는 것도 그 전 정권으로 생각해보면 엄청난 파격인데 거기다 이제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질문이 있냐는 그 얘기에 사실 춘추관 정부 약간 당황했고 그리고 기자들도 처음에 질문을 잘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질문할 게가 너무 없어서 질문 생각도 안 하고 오셨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이 자체가 정상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 배경을 설명하면 어찌 보면 기자들의 질문이 국민의 질문이거든요. 그럼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어제도 김윤수 재판관의 남은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몇 가지 질문 정도를 받고 굉장히 소상하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지금 국정수행 지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41%로 대통령이 되셨지만 지금 일단 여론조사상으로 나오고 보면 75에서 85% 사이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저런 행보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이 전임 정권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지금 조금 전에도 정확하게 대비되는 영상이 나왔는데 질문도 거의 받은 적이 없고 일방통행이었고 굉장히 권위주기였던 것을 지금 하나씩 좀 깨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운이 좋은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원래 그 인사 발표하는 것은 대통령인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발표하고 나서 질문 받고 기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랄지 다른 대통령이었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저런 식의 행보를 해왔다고 한다면
저런 게 사실 뉴스 거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어떤 조그마한 행동, 조그마한 소통 행동만 해도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거든요. 이른바 뭐 기저 효과라. 그렇죠. 뭐 그렇게 말할까요? 지금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그런 것도 좀 있지만 너무나 전 대통령이 권위적이었고 너무나 국민과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문 전 대통령의 어떤 소신과 철학에 기해한 행동이고 행보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행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운도 굉장히 좋다. 전 정권과 비교가 되면서 그래서 행복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탈권위적인 모습 연일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네. 어제는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현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자리에 와서 맞이하는 기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한잔 하시고 우리 장소가 더우니까 약간 센팅으로 한잔 하고 아니 여기가 장소가 워낙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 나와 계시네. 양쪽 아시고 그렇게 해야 돼. 오늘은 제가 각별하면서도 조금 이제 편하게 모시고 싶어서 우선 장소는 상춘제, 좀 외부에서 이제 소중한 분들, 국빈 뭐 이런 분들 모실 때 많이 사용했던 곳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앞으로는 또 협조하고 그렇게 뻣뻣하게 버틸 때는 버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본 내용만으로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보통 원내대표 회동이 뭐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이뤄지기도 했고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제 뭐 파격의 파격이었는데요. 실제로 가장 이른 시간 내에 원내 지도부들을 불러서 오찬 회동을 하는 것도 놀라웠고 그리고 격식면에서 국회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 사실상 원내 지도부 회동은 보통 영빈관이나 본관에 있는 그 회의용 그 의전실이 있는데 거기서 주로 그 했는데 어제는 상춘제라고 저기 여민관 바로 뒤 비서동 바로 뒤에 녹지원이라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정원의 그 왕궁처럼 정원을 가꾸했는데 그 녹지원 바로 앞에 상춘제라고 하는 내빈과 기빈들을 접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한옥으로 지은 멋진 건물인데 저기에 대해서 그 국회 지도부를 모셨다는 것은 최대한 예우로서 단순하게 국정의 동반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중을 직접 나오고 그리고 원형 테이블에서 뭐 그리고 격식을 파괴했던 것들 보면 그렇고 의제도 설정 미리 하자. 네, 어제도 뭐 대변인단을 그 배석시키지 않은 것은 의제를 설정하지 않고 첫 상견례이니만큼 폭넓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어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만 합의하고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고 격이 없이 하고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현안이 없더라도 자주 하자라는 취지였어요. 제가 청와대 근무해봤지만 저런 장소에서 저런 의전에 저런 결과는 그 좀처럼 있지 않는 모습이었고 특히 그 하나 재밌는 얘기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당 로고도 아니고 여당 색깔도 아닌 주황색 넥타이를 매셨는데 저 주황색 넥타이 뭐냐면 자세히 보면 그 넥타이에 독도 넥타이라고요. 독도 문양이 저렇게 들어가 있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독도에 대한. 수 선생님 저 넥타이를 실제 본 적이 있으신가 네, 그렇습니다. 보죠? 예, 그래서 저 넥타이가 아는 사람들 사이는 되게 아는데 저 깨알 같은 제가 볼 때는 코디 하는 걸 보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눈에 띄었던 점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만 5당이 모였어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노회찬 원내대표가 갔는데 교섭단체가 아닌데 여기에 지금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백 변호사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노회찬 대표가 너무 어제 기분이 좋으셨던 예. 거예요. 예. 청와대 초청 사실 정의당이 받은 적이 없죠. 이번에 대선 때 뭐 심상정 후보가 워낙 뭐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서 당연히 저기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정의당 처음 간 거예요. 처음 간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노회찬 대표는 책까지 본인이 선물까지 들고 예. 가서 김정수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번씩 나눠드리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어제 그 안에서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라고 좋은 평가를 내놨는데 사실 어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원탁이 상석이 없습니다. 보통은 그리고 원내대표단이 모이면 그 이후에 다 대통령이 딱 들어오는 방식이었는데 대통령이 먼저 기다리고 맞이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많이 낮추니까 우리 한번
앞으로 이제 국민들 위해서 협치 한번 해봅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원내대표들한테 전해줬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상춘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저희 전 정권에서 상춘제 딱 한 번 썼거든요. 그게 1월 1일 날 신년 기자회견하면서 기자들 모아서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해명을 했던 그곳이 바로 상춘제입니다. 예. 그 상춘제가 저렇게 쓸 수도 있네요. 저는 어제 보면서 어제 이제 여러 가지 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먼저 기다려 하고 또 교섭단체도 아닌데 정의당 대표 원내대표도 네. 초청하고 그다음에 토론도 뭐 다른 거 없이 자유토론 예. 했잖아요. 근데 자유토론의 의미는 사실은 본인이 이제 국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감의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미리 의제도 조율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헌과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봐요. 개헌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 공약 대선 때는 개헌을 하겠다고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정권을 잡고 나면 개헌에 어떤 논란이 되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본인이 국정 수행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면서 소외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꺼려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김무성 의원이 상하이에서 한 상하이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온 다음에 바로 꼬리를 내려버렸거든요. 그만큼 초기 정부에 있어서 개헌이라는 화두가 엄청나게 싫어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를 처음 만나고 나서 바로 개헌을 얘기했다는 것은 네. 그만큼 본인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취지고요. 실천을 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내부에서 개헌 문제 꺼내는 걸 굉장히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 오히려 본인이 먼저 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걸 보면 본인 자체가 일단 공약에 대해서 이행을 하겠다는 실천 의지가 있는 거고 일단 5년 대통령 좀 잘해보겠다. 그러니까 네. 많이 도와달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모습들 때문일까요? 일단 민주당의 지지율이 최고치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원님 덕에 나팔 부는 거죠. 대통령이 잘하니까 대통령 속된 정당도 지지율이 예. 높아지는 거고 아마도 저 지지율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국정 의지를 입법과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라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무언의 압력인 것 같고요. 예. 놀라운 것은 야당의 지지율이 아니라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아니라 야당의 지지율들 특히 자유한국당이 강력한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8% 한 자리 숫자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주는데 이건 아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오히려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그렇습니다. 떨어진 것 예, 같습니다. 예. 저것이 의미하는 바가 제가 볼 때 대선의 후유증을 빨리 치유하고 보수 혁신으로 당을 재정비라고 하는데 아직도 친박 비박 싸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빨리 야당이 자기 역할을 해야 국정의 파트너인 그 정부 청와대도 견제와 감시를 받으면서 양 바퀴가 그 균형과 발전이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래야 국민들도 더 나은 양질의 정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저거는 그 문재인과 민주당의 정부 여당의 그 국정을 잘하고 있다는 척도이지만 자유한국당과 야당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그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이 당 지지도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얼마나 잘할 것 같냐라는 거에도 지금 80%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이른바 이제 허니문 기간에 이 초반에 한 달 정도 사이에는 임기 직후에는 이렇게 인기들이 좀 높게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될 걸로 보세요? 그 초반 임기 때 뭐 지지도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제가 기억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높게 나온 대통령 없었던 것 같아요. 대략 뭐 한 60% 이쪽 저쪽 그 정도 나왔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80% 이상 지지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인사가 지금 하나씩 차례대로 하고 있는데 그전 같으면요. 그 인사에 대해서 제1야당이 엄청 거기에서 발목 잡고 비난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허니문 기간이라도 인사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 인사 자체도 상당히 원만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뭐 발목을 잡는다랄지 비난하지. 아직 인사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많이 이루지 않았어도요. 예. 이전에 지금 한 걸 보면 상당히 진보 성향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야권에서 지금 태클이 심하게 들어오지 않고 그렇죠. 있다는 왜냐하면 그 말씀이시죠. 명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원내대표 뭐 같이 소통하고 네. 또 취임하자마자 또 각 당 찾아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라 보는데 앞으로가 좀 약간 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특히 자유한국당이 지금 당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열이 정비돼서 네. 7월 달 정도 전당대회 하고 나서 당 지도부가 꾸려지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강력한 야당이 그렇죠. 되겠다고 어떤 했으니까요. 방식이든지 어떤 본인들의 어떤 명분과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든지 여당과 야당의 어떤 분쟁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만약에 흠이 있다고 나면 그로 인해서 어떤 뭐 상처도 받고 뭐 치명적이 되는 경우도 있을 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는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지도가 올라간다 보고요. 지금 저는 기억으로요. 제1야당이 저렇게 8%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까지 쭉 예. 봐오면. 그런데 저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발을 잘 맞추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야당이 본인들의 어떤 명분이 너무 없고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계속 뭐 말싸움하면서 당권을 위해서 계속 뭐 굉장히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지지도가 저렇게 아주 지금 근소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8%밖에 나오고 있지 않는데 제1야당의 지지도입니다. 야권이 정비가 되기 전에 방금 김 변호사님 지적대로 정비가 되기 전에 이 문재인 정부가 더 그 사이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잊고 있겠지만 업무 지시라고 해서 쭉 나온 것들 네. 중에 이 전 정권에서 했던 거 흔적 지우는 게 몇 개 있죠. 국정교과서도 폐지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지금 밀고 나와도 사실 원래 이런 부분들은 자유한국당에서 분명히 원래 소위 말하는 태클을 걸어야 될 네네. 사안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자체 내부 붕괴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밀고 나가는 거를 소위 견제도 못하는 정도 수준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더라도 또 견제하는 반대쪽 보수 세력이 건전하게 또 비난하고 비평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사실 보수라는 말을 입에 붙이기도 좀 민망한 정도 수준입니다. 뭐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 무슨 뭐 낮술 먹었냐, 뭐 서로 싸우는 바퀴벌레, 모습을 볼 뭐 때요.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뭐 이런 내용들만 지금 국민들한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보수와 진보의 두 날개가 같이 가야 사실 사회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은 당 내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지금 말 그대로 붕괴되어 있는 보수 세력을 좀 어느 정도 결집시켜서 건전하게 비판과 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야당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홍준표 지사도 친보수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부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영남 곳곳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매우 덥겠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때이른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를 포함한 영남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대구는 한낮에 33도까지 오르겠고 서울이 28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하늘에 구름이 거의 없이 맑은 모습이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조금 껴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28도, 춘천과 강릉이 31도, 창원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까지 맑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곳곳에 비가 내린 뒤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